시간을 잠시 200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하 풍경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리듬을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마치 계급장처럼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투박한 직사각형이 아닌 세련된 삼각기둥 모양의 푸른빛이 감도는 기기, 바로 아이리버였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에게 아이리버는 낯선 이름이거나 혹은 부모님 서랍 속 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아이리버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IT의 자존심이었고 빌 게이츠가 극찬했으며 천하의 스티브 잡스조차 두려워했던 글로벌 1위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소니도 해내지 못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이 작은 중소기업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토록 찬란했던 제국은 왜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MP3 회사로만 기억하는 아이리버의 흥망성쇠, 그 이면에 숨겨진 반도체 전쟁과 비즈니스의 냉혹한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999년 삼성전자 출신의 양덕준 사장이 직원 5명과 함께 설립한 레인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전 세계 음향기기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곧 휴대용 오디오의 대명사였죠. 소니는 CD의 뒤를 이어 MD 미니디스크라는 자신들만의 독자 규격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덕준 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MP3 파일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앞으로는 파일로 음악을 듣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전설, 바로 MP3 CD 플레이어 슬림X입니다. 당시에도 MP3를 재생하는 CD 플레이어는 있었지만 말 그대로 흉기 수준으로 두껍고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슬림X는 이름처럼 얇았고 무엇보다 획기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펌웨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보통 전자제품은 사는 순간 구형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리버는 달랐습니다. 가사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유저들이 게시판에 올리면 며칠 뒤에 정말로 그 기능이 추가된 펌웨어가 올라왔습니다. 기계가 진화하는 겁니다. 유저들은 열광했습니다. 아이리버 마니아라는 팬덤이 이때 형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소비자와 제조사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CD가 사라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2002년 아이리버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역작 프리즘 IFP 100P를 내놓습니다. 당시 경쟁사들의 MP3 플레이어는 USB 메모리처럼 생긴 투박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리버는 파격적이게도 삼각기둥 모양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노 디자인, IN 애노 디자인, 김영세 대표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디자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목에 걸었을 때 기기가 돌아가지 않고 딱 고정되는 인체공학적 설계, 그리고 옷깃 위에서 빛나는 세련된 모습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성능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MP3 플레이어들의 고질병이었던 짧은 배터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AA 건전지 하나로 24시간 재생이라는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어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구간, 반복 기능, 고성능 라디오 수신, 보이스 레코딩까지 한국의 수험생들에게 아이리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때 아이리버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60%,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미국 최대의 전자제품 매장 베스트바이에 가면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이리버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소니나 파나소닉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양덕준 사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초기 아이팟을 보며 애플? 그건 그냥 밍밍한 기계일 뿐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이팟은 윈도우 호환성도 나빴고 배터리도 짧았으며 음질도 아이리버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리버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스마트폰을 떠올리지만 사실 결정타를 날린 건 아이폰이 아니라 그보다 2년 먼저 나온 아이팟 나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반도체 밀약이었습니다. 2005년 아이리버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시 MP3 플레이어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비싼 부품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절대 강자는 바로 삼성전자였죠. 어느 날 애플은 삼성전자를 찾아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만드는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40%를 우리가 현금으로 선결제하겠다. 대신 다른 회사에 주는 가격의 절반 이하로 깎아달라. 삼성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재고 걱정 없이 현금을 꽂아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서 시장에는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2005년 9월 잡스는 청바지 동전 주머니에서 아주 얇은 기기를 꺼냅니다. 아이팟 나노였습니다. 충격적인 두께도 문제였지만 진짜 공포는 가격이었습니다. 4GB 모델이 $249. 당시 아이리버가 메모리 원가만 따져서 계산해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아이리버는 삼성에서 메모리를 사서 만들어야 하는데 애플은 그 메모리를 헐값에 독점하다시피 했으니 이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낭떠러지 위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치킨 게임이라 부릅니다. 애플은 기계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아이튠즈라는 거대한 음원 수익 생태계가 있었으니까요. 기계를 공짜에 가깝게 뿌려도 음악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계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던 아이리버에게 이 가격 전쟁은 재앙이었습니다. 가격을 내리자니 적자가 나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안 팔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아이리버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디자인과 UI의 혁신에 매달립니다. 화면을 꾹꾹 눌러서 조작하는 디클릭 방식을 적용한 U10은 지금 봐도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또 디즈니와 협업해 만든 미키마우스 MP3 엠플레이어는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며 아이리버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통제였을 뿐 치료제는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무서운 점은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리버 유저들은 음악을 넣으려면 아이리버 플러스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폴더를 열고 파일을 드래그해야 했습니다. 파일 관리는 자유로웠지만 기계가 많아질수록 복잡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튠즈에 꽂기만 하면 알아서 동기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 보였지만 익숙해지니 너무나 편했죠. 게다가 애플은 휠을 돌리는 그 특유의 손맛과 감성을 팔았습니다. 아이리버가 우리는 라디오도 되고 녹음도 되고 텍스트 뷰어도 돼요 라고 기능을 외칠 때 애플은 우리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고 감성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확인 사살이 이루어집니다. 아이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이팟, 전화기, 인터넷 통신기기를 연호하며 이 셋이 하나의 기기라고 선언합니다. MP3 플레이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리버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MP3가 안 되니 전자사전 딕플 시리즈에 집중했습니다. 키보드 감도가 쫀득하고 디자인이 예뻐서 한때 중고등학생들의 필수품으로 다시 일어서는 듯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장에도 진출했고 심지어 아마존 킨들보다 앞서 전자책 리더기 스토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닐라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발 늦었거나 너무 빨랐습니다. 스마트폰은 전자사전 앱을 탑재해버렸고 내비게이션은 티맵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전자책 시장은 콘텐츠 부족으로 허덕였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아이리버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이리버가 아이튠즈 같은 음원 플랫폼을 먼저 구축했다면 혹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보다 먼저 스마트폰에 올인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조업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기계에 더 예쁜 기계를 만드는 데만 몰두했지 그 기계 안에서 놀 수 있는 판을 짜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경영난에 시달리던 아이리버는 2014년 SK텔레콤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드리머스 컴퍼니로 변경합니다. 화려했던 벤처 신화의 씁쓸한 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 바로 초고음질 오디오 시장입니다. 에스텔, 컬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MP3 파일이 아니라 스튜디오 마스터링급 음원을 재생하는 이 기기는 대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비싼 건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다만 전 세계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포터블 오디오의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하고 고급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리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어입니다. 아이리버는 분명 애플보다 기술이 좋았고 스펙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생태계를 만들었고 아이리버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하드웨어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리버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리버를 그리워합니다.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오직 기술과 디자인 하나로 세계 인류를 찍어봤던 그 깡과 패기, 밤새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다운받아 256MB 그 작은 용량에 꽉꽉 채워 넣으며 설레었던 기억. 그 시절 우리의 청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그 삼각기둥이 혹은 미키마우스가 함께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밤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아이리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켜지지는 않더라도 그 차가운 금속성 촉감 속에는 여러분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첫 mp3 플레이어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